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찰은 탄핵 선고 전후로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언론노조 CBS 지부는 자신들을 지적하는 여론을 향해 정상궤도를 한참 벗어났다고 비난하는데 쉽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25년 3월 두 번째 시사 아저씨 문답의 이야기입니다. 양산형 시사논평 시사아저씨 문답. 주중에 시사아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상 상황이니까요. 어제보다는 덜 걱정되지만 저는 의심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시사아 씨에게 제가 이제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난 시사아 씨가 몬스터 헌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시사아 씨 와 계십니다. 네. 안 좋아요. 뭐 좋아요? 글쎄요, 뭐 많은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몬스터 헌터 시리즈는 그렇진 않았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취향에 그다지 싱크가 맞진 않는데 저하고 김민아하고. 네. 그 사실을 들으신 지 오래 안 되신 여러분, 시사 씨는 게임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게임 문학을 분석했던 게 아마 레드데드 리뎀션 2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거 사놓고 안 하고 있네. 하기 전에 들어봐야겠네요. 네. 미국적 미국 대서사시죠. 아니다. 하고 나서 들어야겠구나. 네.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문학인과 신춘문예 시간에 아주 신박한 작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신춘문예가 아니었죠, 그죠? 그때는 작년이었죠. 네. 고티였죠. 네. 작년 고티였고. 마치 신춘문예 같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봄은 왔건만 네. 아직 정국이 얼어붙어가지고 지금 신춘문예 시간도 못 하잖아요. 예, 탄핵이 재빨리 인용되고 신춘문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뭔데요? 이름 까먹었는데. 이름을 까먹어요? 네. It Takes Two를 만든 회사에서 만든 텐덤 플레이 게임이 있어요. 네. 그거 지금 플레이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준비 중이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평화를 되찾고 나서의 얘기고. 네. 예,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탄핵 선고 전후에 경찰이 어떻게 평화를 잘 유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불안한 게 꽤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 농부에 도착한 농장,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디바이스 한국 레노버,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잎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바이오팜.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다려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토토미 쌀가루를 넣어 배합한 탕종. 강원도 원주산 1등급 우유. 마르켄 버터, 생크림. 그리고 조정치가 길러낸 친환경 고구마.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린 기분 좋은 달콤함. 조정치 호박고구마 크림빵. 조정치 착한 농장 스테디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이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꽤나 좋은 먹거리임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후기를 보면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선택하신 거를 대부분의 분들이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제품군들을 소개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맛있지만 소름 끼치게 혀가 저리게 달지도 않은 은은한 코코넛 맛과 깨끗한 짠맛이 어우러진 유니크한 팝콘이 있고요.
호박 고구마가 입안 가득 부드럽게 들어오는 호박 고구마 크림빵도 있습니다. 이거 아침 식사 대용으로 되게 좋았고요. 친환경 고구마를 그대로 구워낸 첨가물 없는 깨끗한 간식 군고구마 말랭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셋이 되게 용처가 달라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간식과 입이 심심할 때 먹는 것과 안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3가지의 기능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조정치 고구마 말랭이는 감히 안주로 먹지 못합니다. 아하, 그렇죠. 네. 미식이 가능한 컨디션일 때 먹는 편입니다. 네, 그건 간식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네, 가성비상. 네, 저한테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저는 팝콘이 굉장히 좋은 안주였어요. 아, 팝콘 매우 훌륭한 안주입니다. 네, 그 약간 에일 계열 맥주랑 먹으면 페이레일 이런 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3가지 제품 모두를 맛보라는 말씀이에요. 네. 모두를 맛보시고 할인까지 맛보는 봄맞이 패키지가 지금 판매 중이니까 한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액세스몰의 조정치 착한 농장 패키지 세일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사시 문답으로 수요일에 원치 않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선고 당일에 말입니다. 저희가 방송 내보내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는 수요일쯤에는 정해졌길 바라고요. 탄핵 선고 당일에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전체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보통 집회가 클 때 도심 전체라고 표현하는 곳은 서울에서는 광화문, 종로, 을지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헌재 주변 구시가지, 북촌 올라가는 길, 뭐 이런 데 정도예요. 동아일보가 화요일자에 경찰의 버스 차벽을 촬영했더라고요. 헌재 쪽에 잘 쳐놨더군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라는 게 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그 지휘를 하는 사람이 어제 방송 끄트머리에 얘기했던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라는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한바탕 성질냈던 장면이 한 몇 주 전에 있었는데 그 이유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이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없다면서 헌재 재판관도 지명 안 하는 사람이 내란 연루 혐의 의혹이 있는 용산에서 승승장구했던 경찰을 왜 승진시켰나에 그 경찰이 이번에 치안감으로 승진을 해서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탄핵 선고 전후에 서울시의 안보를 책임져야 돼요. 그쵸. 안전을. 네. 박현수 당시의 행안부 경찰청장, 이 사람은 내란 밤 당일 10시 31분에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통화를 하고 11시 10분에 경찰청 경비국장하고 통화를 하고 다음날 새벽 0시 41분에 강상문 영등포서장 마약 사건 봐준 일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 승진한 사람이죠. 이 사람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네. 계엄의 밤에 무슨 일을 하긴 했던 사람입니다. 본인 말로는 상황을 전달한 것뿐이다라고 했었죠. 네. 2월 24일에 박현수 서울청장이 기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경찰청에 가포 비상명령을 발령해 줄 것을 건의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언론이 시민 안전이 신경 쓰이니까 태극기 네. 부대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할지 몰라서 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싶습니다. 싶은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다만 이 사람 그리고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할 때 국방부와 경찰청 사이를 오고 간 메신저 역할을 했던 박종현 경정이라고 있는데 이 네. 사람도 이번에 승진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관 마약 수사 74kg, 75kg 네.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찬수 전 영등포 경찰청 서장 이 사람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네. 그리고 이 패키지의 끄트머리에는 박현수 경찰국장, 지금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아까 무섭다고 말씀드린 거는 3월 10일에 그 경찰이 가포 비상을 하면은 캡사이신 장봉 활용 가능하다라는 타이틀을 서울경제에서 뽑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네. 뽑았어요. 네, 그리고 박현수 현 직무대리가 서울청장 직무대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하고 있다라고 실제로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란 네. 혐의 연루자가 네. 과연 안전하게 시민들을 지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평화롭게 내려지는 데에 협조만 할까를 걱정하다가 네. 그 생각을 덮어뒀었습니다. 시사 씨는 어때요? 이 얘기는 짧게만 하고 가죠. 그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일까를 그려보는 그 마음이 그럼 지옥도라서 네. 만약에 인용이다. 근데 이게 그동안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성숙한 방식으로 이 이슈를 다뤄왔으면
그러니까 윤석열 만세 부르는 분들이 소수에 불과하고 그분들도 뭐 정말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집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런 결론을 봤으니 자 헌법재판소가 파면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까지다. 그리고 슬픈 마음을 안고 돌아가는 거에 그치면 그러면 뭐 큰 저 불행 없이 끝나겠죠. 희망편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탄핵 인용 파면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 지금 같은 흐름이면 네?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서울 서부지법을 때려부수고 네? 온갖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우기고 가짜 뉴스로 세상을 뒤덮었더니 헌법재판관을 스토킹하고 그랬더니 지기현 씨가 이제 본인들이 생각에 실제 지기현 씨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본인들 생각에 지기현 중국인인 줄 알았던 지기현이 예. 예? 이름부터 수상한 지기현이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예, 이름부터 그렇죠. 수상하다. 근데 애국 판사였어. 예. 이름부터 수상한 지기현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보여줬더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포지티브 피드백.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파면 결정 난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더 엄청난 힘 자랑을 해야 그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박근혜 때도 소위 이제 세칭 태극기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도. 네. 네. 그 몇 분이 당시에도. 돌아가셨었어요. 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격앙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그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하든 간에 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경 진압을 해가지고 그걸 또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뭐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거를 사실은 생각을 하면은 너무 큰 걱정이 되죠. 네.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한 단계로 돌다리를 두드려 보는 순서로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네.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남지 않은 내란 수괴가 바깥으로 풀려나면 그가 다시 하고 싶은 일은 내전을 일으켜서 공화정을 엎어뜨리고 권력을 획책하는 일밖에 없다면 그에겐 병력이 필요한데 이제 군은 그의 손에 없다. 그러면 남은 병력은 경력밖에 없다. 정도의 의심은 해야 된다. 최소한 야당과 언론은. 네. 탄핵 선고일 전후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시사아저씨 문답의 가장, 즐거운 순서. 제가, 옥신각신 금요일 날, 처음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네. 즉시한 걸 안 하기로 했다. 라는 속보가 경향에 먼저 올라왔나? 아, 맞았어요. 이게 이제 지워지 가지고 다. 네, 경향과 뉴스원이었죠. 오후 2시 좀 전이었는데 그걸 이제 건조가 공유를 해주면서 단톡방에 전운이 감돌았는데 저는 그때 네. 의심했거든요. 이거 대검 아니면은 특수본 한쪽에만 물어본 거다. 아직 결론 안 났을 거다. 실제로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때는 결론이 안 나서 몇몇 언론사가 속보를 갖다 지웠어요. 네. 그런 거 같다라고 운을 띄운 건 SBS가 제일 먼저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한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언론사의 컨펌이 나는 타이밍이 5시였는데 네. 제가 그때 이제 절망과 희망이 왔다 갔다 할 때 저의 유일한 희망은 그거였어가지고 제가 딱 금요일 오후 5시에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여당은 망했다. 아, 그죠. 예. 망한 사람들의 이제 리스트를 읊으시면서. 여당은 이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당이 됐다. 스토리를 잠깐만 이제 시사씨가 조는 동안에 설명을 해드리죠. 제가 2분 이상 얘기하면 시사씨는 좋으니까. 친윤처럼 굴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중에 현재 윤석열에게 마음이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선에 대자를 꺼낼 수 없고 탄핵 인용의 인자를 꺼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왜냐하면 우두머리는 윤석열이거든요. 네, 윤석열 때 이재명이 되니까요. 예. 자, 최초의 명태균 이준석 팀이 기획했던 건 뭡니까? 혹은 조선일보가 원했던 건 뭐죠? 윤석열은 3년 내로 하야하고 윤석열이 조용히 찌그러진 상태에서 윤을 평화롭게 내린 그 다음 여당 대선 후보가 마치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변화를 갈망한 대중이 그래 박근혜가 변화야 라고 생각하고 선택했듯이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준석이나 오세훈이나 한동훈으로 바꿔보자 하는 시나리오가 보수정당과 조선일보가 원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띄우고 있었죠. 여기에 유일한 걸림돌은 철통 같은 의지를 꺾지 않는 김건희입니다. 그녀는 예전에 나경원 의원을 찍어서 초선 의원들을 모아서 조리 돌려가지고 친북 좌파몰이를 했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누가 나경원을 친북 좌파로 찍어가지고 조리 돌릴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조선일보의 폐간과 자신의 목숨을 맞바꿀 용기를 내보였잖아요. 그럼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분은. 최고야. 최고예요. 김건희가 이 태도를 유지하니까 국민의힘은 12월 4일 내란의 밤부터 오늘까지 윤석열은 잘못했지만 윤석열은 불쌍해요. 우리는 윤석열을 사랑하지만 그는 곧 떠날 거고 우리는 대선을 준비할 거야 라는 불치병의 부자 남편을 24시간 눈물로 돌보면서 내연남한테 문자 보내고 유산 변호사하고 흉계를 꾸미는 아내의 모드. 아, 말풍선 바뀌면 큰일 나는 모드. 네. 그렇죠. 로 올 겨울을 보냈잖아요. 네. 청천벽력입니다. 윤석열의 탈옥은. 남편이 병상에서 덤블링을 하면서 일어났어요. 후발. 이제 대선은 올 스톱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 어땠습니까? 나 대구시장 안 해. 내가 대통령 되면 대구 문제 다 해결돼. 라고 했다가 이삿짐을 조용히 풀고 있죠. 네. 내가 이삿짐을 풀었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격하게 환영 이러면서 다시 싸고.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관저로 쫓아갑니다. 원희룡은 야 민주당아 이것도 탄핵해라 자식들아. 돌아오셨다. 김문수는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내가 잘 아는데. 내 대선 얘기는 잊어라. 한동훈은 몸이 힘드셨냐. 유승민도 민주당과 검찰총장 탄핵하지 마라. 오늘 눈치 보면서 조금 태도를 바꿨더라고요. 어제 오늘. 네 맞아요. 여튼 온 당이 다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부르봉 왕정복고를 부르짖는 왕당파가 됐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혁명이 성공해서 공화정이 들어왔을 때 프랑스 의회에는 왕당파가 있습니다. 정당인데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여러분이 표를 주시면 왕을 되돌려놓고 공화정을 없애겠다가 주요 공약인 정당이죠.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됐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 소멸이 목적인 민주주의. 네, 맞아요. 민주주의 소멸이 목적인 민주주의예요.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만 전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선 포스터에 대선 후보랑 윤석열이랑 커플샷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번 공약이 윤석열 복귀가 돼야 됩니다. 1번 공약이 내란 성공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망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네. 이것이 지난 주말에 네. 가장 큰 위안이 되는 뉴스였습니다. 어제부터는 이제 보수 언론들도 제 생각과 비슷한 기사들을 내밀고 있더군요. 곤란해진 여당. 시아씨 그렇게 보세요? 망했죠. 야, 근데 신발 진짜 깨끗하네요.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눈처럼이죠. 산지 2년 됐죠. 야, 그러니까 좀 무섭지 않아요? 전 가끔 저런 얘기 하실 때도 야. 좀 빨리 좀 무서워요. 하고 살아. 그러니까 그 래퍼 형님이 네. 언젠가 내 신발을 보고 까만 신발이 노랗다라는 거는 그거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이다라는 기억 되게 잘해 진짜. 취지로 비난을 해서 어떡해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한쪽은 몬스터 더 좋아하나 보다 하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떡해요. 네. 내 신발이 노래지면 안 되겠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살았는데 오늘 문득 내 신발 보니까 노란 거야 지금. 그래서 큰일 났다. 여기서 내 신발 노라면 무시당하는데 그리고 저 사람 신발을 봤더니 너무 하얀 거예요. 아, 심지어 저 사람은 시사 아저씨는 까만 신발 신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내 까만 신발이 지금 노란데 노래졌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동안 잠시 내 신발을 쳐다봤는데 그 충격에 지금 그 충격을 받아서 지금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 신발 노란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무시당한다 여기서. 네. 국민의힘의 앞길도 노래요 지금. 네. 먼지가 가득해요. 이거 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 지난 겨울 동안 자기들을 덮쳤던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 보수 언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조선일보 최근에 내란일보냐 막 이렇게 비난해 왔지만, 네. 자기들만의 그 구상과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조선일보는 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계획은 있어요. 조선일보는. 네, 그 양반들이 누가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 자기들이 보수 전체의 기획자고 브레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늘 어떤 순간에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조선일보 싫어하는 분들이 야, 그 돈만 쫓아가는 놈들, 부수에 일일비하는 놈들 이렇게들 보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 명예욕도 있다는 거군요. 뭔가 하여튼 자기들이 어떤 설계자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프라이드. 그래서 네. 지금 이자들이 박근혜 탄핵 때 학습 효과가 뭐냐면 이 보수층이 분열된 채로 대선 치르면 안 된다가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보수층이 분열된 채로라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탄핵 찬성 보수와 탄핵 반대 보수가 분열된 상태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결론은. 홍준표, 유승민, 문재인 심상정의 대결은 안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있었구나. 최대한 어쨌든 얘기를 탄핵 반대 보수 얘기도 충분히 들어주면서 탄핵 반대 보수 얘기도 충분히 그게 이유가 있는 얘기로 메이저 담론 얘기로 끌어주면서 하지만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그런데 너희가 탄핵 반대 보수지만 탄핵 찬성했던 사람 중에서 이 정도 대권 주자 정도로는 그래도 이 정도로는 수렴할 수 있어야 돼. 정도의 판과 빌드업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되든 안 되든 저는 안 되는 구상이라고 보는데.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되든 안 되든 저는 그래서 안 되는 구상이라고 분명히 봤는데 되든 안 되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꺼내려고 했던 게 그래서 개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이 갑자기 최고 변론에서 개헌을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가 볼 때 읍소를 한 거예요. 네. 네. 김문수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읍소를 한 거예요. 김문수로 안 되니 중간에 쉽게 말하면 이 징검다리 하나 놓읍시다. 그래서 개헌을 뭐가 됐든 개헌 얘기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보수 통합을 위한. 네. 그다음부터는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면은 탄핵에 찬성이냐 반대냐 이렇게 가면 분명히 보수는 분열된 채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이 개헌을 한번 던져놓고 가면은 야, 탄핵은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지금 탄핵 찬반으로 얘기하지 말고 개헌 찬반으로 얘기를 하자. 윤석열도 개헌 찬성이라고 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개헌에 찬성하는 녀석은 윤석열하고 코드가 맞는 거야.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이 많은 맥락이 생략된 마법으로서의 개헌이라는 단어에 대한 애정은 보수 정치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10%대 찍기 직전에 개헌 갑자기 꺼냈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여론이 금방 무시했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 흥미로워하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시 끌고 들어갔어요. 그렇죠. 최순실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2.0, 3.0 버전을 지금 막 하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텝이 뭐냐? 개헌의 대권주자들이 찬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세훈 개헌 찬성이야 반대야. 그럼 오세훈이 내가 진작부터 지방 분권형 개헌 하자고 그랬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개헌 토론했는데 친윤 의원들이 구름처럼 모였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동훈 개헌 찬성이야 반대야. 저는 무슨 87년 체제를 문을 닫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87년 체제를 문을 닫고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 대찬성 이런 분위기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짜잘하게 얘기하지만 대략적으로는 다 개헌 찬성 분위기거든요. 누가 딱 소극적이냐? 김문수, 그다음에 이준석. 요렇게는 개헌에 소극적인 사람들로 일단은 이렇게 딱 찍어놓고. 재밌네요. 그 펜앤드마이크에서 김문수는 왜 완강하게 개헌을 반대할까? 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개헌 얘기를 안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 안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왜 안 할까? 이러면서 개헌 얘기 안 하는 놈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개헌 세력이 있고 개헌 세력이 있는데 개헌 세력 우리 편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개헌 세력 중에
반개헌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럼 어감도 봐. 개헌 이게 비슷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개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중에 그 반개헌 세력의 중심 이재명 쉽게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군지 니네가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빌드업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 갑자기 나오면서 다 망고 쓸데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지금 왜 다 쓸데없지. 윤석열이 지금 나와가지고 개헌의 기억자나 얘기합니까? 윤석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어떤 사람이냐? 다 몰려가가지고 다 읍소를 하면서 뭘 부탁을 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몰려가고 제발 예를 들면 개헌이다. 개헌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윤석열이 알았어. 내가 그러면은 내가 개헌 얘기를 내가 저 한 번 하고 근데 이제 개헌 얘기하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 개헌 얘기를 한 번 합니다. 최후 변론에서 하죠. 예,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아무튼 애매한 개헌 얘기를 한 번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람이 뭐 하기로 했으면 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쭉 가야 되잖아요. 한 번 하고 뭐 개헌 얘기 저 했는데 그게 뭐 별로 뭐 재미는 뭐 볼 게 아니더만 이런 다음에 안 해요. 그냥 안 하고 개헌 얘기 했는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던 게 맞다. 이렇게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이 사람.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 원래 그냥 계엄으로 모든 패턴이 그래왔어요. 그러니까는 윤석열이 이게 옥에 갇혀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야 이게 되는 빌드업인데. 그래도 역시 부정선거가 더 잘 통하지 않나?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근데 사정이 급한 검찰이 풀어져 버렸어요. 네, 그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무슨 뭐 저기 중국 얘기하고 무슨 뭐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그다음에 아스팔트 당장 뭐라고 해요? 아스팔트에 시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의 윤석열이 있다 이딴 소리 하고. 이러면은 다시 구도가 탄핵 찬반 구도로 그냥 다시 가는 거죠. 3월 초 2월 말에 국민의힘이 겨우겨우 전광훈하고 유격을 1m쯤 뒀거든요. 네. 여의도파하고 친해지면서 그죠. 늘 전광훈과 얼싸하던 윤상현 의원이 소년보 목사한테 갔단 말이에요. 네, 세이브 코리아한테 갔죠. 예, 광화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대선으로 향하는 100계단 중에 첫 계단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심우정이 잡아가 내려온 겁니다. 무슨 짓이야? 바닥으로 내려와. 그래서 다 개판이 되고 그동안 네. 김문수 씨가 조금 할 말이 궁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스팔트가 하나일 때 김문수는 강해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아스팔트가 둘로 갈리고 여의도파, 전광훈파로 갈리고 그다음에 소년보파, 전광훈파 중에 국민의힘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여의도파가 그래도 좀 상식적인 거야. 여의도파가 온건파야. 여의도파는 그래도 주류 개신교에 가까워. 여의도파는 기도를 하는 거란다. 이 뻥을 청하면서 뭐 그렇게 여의도파는 야 기독교야. 개신교 좋은 거야. 이러면서 거기 가서 연설하고 이러면은 김문수는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김문수가 이제 와서 전광훈은 싫다고 합니까? 그게 문제죠. 전광훈은 너무 빨아나가지고. 전광훈에게 공천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여의도파는 2월 말부터 부정선거론도 얘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스텝을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허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소년보 집회에 가는 사람이랑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소년보 집회에 가는 분이랑 전광훈 집회에 가는 분이 그렇게 무슨 성향이 아주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분이지. 저는 따르는 민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부의 계산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얘기가 일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어차피 그래,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네, 거기서 거긴데 거기서 거긴데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이 얘기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김문수 씨가 말이 궁해지고 더군다나 윤석열 탄핵 이후에는 김문수는 더 골치 아파질 건데 이제부터는 윤석열 충성 발언으로 이게 무슨 승부가 나는 국면이 아닌 거잖아요. 탄핵 이후에는 이제 조기 대선 국면 가면은 김문수는 거기서부터는 내가 왜 대선에 나와야 되고 내가 대선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만들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이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미친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김문수는 나 도지사야를 해야 되고 김무성 당신은 박근혜로부터 천년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이 모드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나중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명언이 많아요. 오랜만에 얘기해서 까먹었다. 야, 그 동영상 한번 봐야 됩니다. 전 국민 필수 시청 교양 자료다. 천년의 저주. 박근혜 천년의 저주. 네. 이거는 꼭 한 번은 보고 가야 된다. 아무튼 그 모드로 가야 되는데. 참고 문헌으로는 드라마 호텔 델 루나가 있습니다. 천년의 저주와 관련된. 그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는 건데 근데 윤석열이 나옴으로써 김문수는 이제 할 말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냥 윤석열 만세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나왔고 그러면은 공수처가 잘못했고 지금까지 법원이 잘못했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김문수는 이제 팔자가 핀 거고. 네. 아 확실한 탄반이다. 네, 스텝이 그냥 확 보인 게 이제 한동훈이죠. 한동훈은 그동안 1단계에서 뭘 했느냐? 내가 계엄을 선포한 걸 막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랑 싸웠지만 그게 꼭 내가 무슨 반역자여서 그런 게 아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윤석열하고 친했고 내가 그랬지만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용기가 필요하고 한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을 잊어야 됩니다를 하려고 시동을 조금 걸었는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윤석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그는 좋은 형이었습니다 서사의 완성은 네. 윤석열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련해져야 되니까. 근데 신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아 진짜 정확히 그 사례네요. 한동훈은 어떻게 말풍선이 지금 바꿀 수도 없고 이제. 네. 엄마 여보 갑자기 일어나서 갑자기 눈물 닦고 막 이제. 네. 아 눈물 묻혀야지. 아 묻혀. 네. 칫솔 버린 거 쓰레기통에서 다시 주워와야 돼.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 당장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게 한동훈 메시지를 잘 보면은 뭐든지 이렇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메시지가 뭐 당연히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은 구속이 취소되는 게 맞고 건강 잘 추스리시고 건강을 잘 추스리래. 그렇죠. 첫 번째 문장. 네. 건강 잘 추스리시고 뭐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답변을 듣고 만족할 뭐 대한민국 기자가 아니잖아요. 뭘 자꾸 뭐 나올 때마다 물어보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고 자꾸 물어봅니다. 네. 구속 취소 어떻게 생각하냐고. 계속 답변을 하면서 한동훈의 답변이 꼬이기 시작해요. 계속 답변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구속 취소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왜냐면 이 사람 직성이 뭐 하여튼 정확한 뭐 하여튼 과단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똑똑한 척을 어느 지점에 꼭 해줘야 돼요. 1분에 한 번씩. 그럼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말이 뭐라고 되냐면 이제는 처음에는 조심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뭐 법원 결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절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뭐 온당치 않고 다만 절차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또 이러한 이러한 똑같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다 혜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지 싶은데 이제는 뭐라 그러냐. 똑같이 얘기를 또 합니다. 이 구속 취소를 법원이 이렇게 결정했다면은 이것에 따르는 게 온당한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또 이러한 이제 결정에 구속을 또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한마디를 이제 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도 검사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구속 취소가 되는 건 처음 봤다. 잘 쓰이는 제도는 아니다. 처음 봤다. 이 점점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한동훈 씨가 이거? 그죠.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온도 조절을 할 줄 모르는 스피커예요, 이 사람은. 네. 이 같은 날 한 두 말이 자체가 서로 모순이잖아요. 잘 쓰이는 제도가 아닌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상황? 네. 아니 사실 첫 번째 그 페이스북에 썼던 문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건강이 염려된다라는 말은 다시 왔으니 날 죽여라라는 소리로 이 사건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괄호 열고 제가 포고령을 위반했습니다. 괄호 닫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정신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사실은 그렇죠.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판을 만들어가고 싶은 게 친윤 주류의 사실은 생각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한테 계속 제 상상으로는 윤석열한테 계속 가가지고 어떻게 판을 조금 김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으로 틀 수 있게 조금만 또랑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죠. 물기를 좀 바꿀 수 있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윤석열의 간택을 오세훈이 받는 장면을 연출해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감옥에 계셔야 되고. 그렇죠. 감옥에 있고 최소한의 제스처를 갖고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게 오세훈 지지하자는 얘기야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친윤 주류는 얘 나와갖고 100마디씩 할 건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자기 메시지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죠. 거기 더군다나 뭐가 붙어 있습니까? 명태균 씨가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그럼요. 그렇죠. 신나가지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게 많아져가지고. 그러면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네. 심정적으로는 말이에요. 강서구청장 지난번 재보선하고 동일한 그림이에요. 내가 만약에 재선을 할 수 있다면 이번에 대선을 자기가 파면돼서 하죠? 그럼 자기가 다시 후보로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다 대고 오세훈이 뭘 내밀어요.
김태우처럼 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오세훈을 별로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고 게다가 25%의 이 콘크리트 극우 지지층은 현재는 콘크리트가 돼 있죠. 갑자기 양생돼 버렸어요. 이 지지층은 실제로 누가 후보로 나와도 윤석열을 찍는 심정으로 찍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윤석열 픽을 찍겠죠. 이 아스팔트 보수들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국면이 돼버린 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는 결국 윤석열의 계몽령이 좋다 이 기분으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김문수를 좋아할 이유는 없지만 아스팔트 보수가 있기에 오늘의 윤석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스팔트가 좋아하니까는 김문수를 또 어떻게든 뭐 또 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아스팔트 보수는 김문수와 윤석열의 관계가 어쨌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으니까 또 김문수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이 악순환이 형성된 거고 이 악순환 속에서 이제 그 동력이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대권 주자들은 이제는 뭐 갈 길이 없어져 버린 건데 만약에 오세훈이 예를 들면 뜨려면은 오세훈이 안 뜨고 있잖아요 실제로 뜨려면 어떤 국면이 돼야 되냐 윤석열이 오세훈이랑 싫어도 오세훈이랑 이 연합을 막 하고 사실상 오세훈을 후계자로 지명을 해주려면 어떤 국면이 돼야 되냐 여기서 정말 골 때리는 게 필요한데 한동훈이 떠야 됩니다. 한동훈이 정말 다른 대권 주자들을 위협할 정도로 지금 막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고 윤석열이 경계심을 갖는 거죠. 이러다가는 진짜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한동훈이 되겠는데 네. 그러면은 이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가장 한동훈 막기의 유력 주자는 누구야? 이 판단을 윤석열이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김문수한테 굉장한 약점이 있다라는 게 드러나서 김문수가 이 대선 레이스에 참가를 못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오세훈을 정말 싫어도 오세훈이야라는 요 강제로 선택하는 국면이 돼야 오세훈이 낙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림이 사실은 한동훈이 대표될 때 있잖아요. 네. 한동훈이 대표될 때 여의도 일각에서 그 소문이 한번 돌았어요. 오세훈 윤석열 동맹설이 있었어요. 잠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구도가 만들어질 확률은 대단히 낮죠. 3명 중에 가장 낮아 보이네요. 하지만 언론인들 사이에 암암리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문수는 소문난 청백리입니다. 어떻게 털어서 나오는 게 저 업계에서 가장 없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어떻게 있습니다. 운동권이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 도지사 할 때 그리고 그의 어록들. 네. 도지사 할 때 어찌나 돌아다니는지 택시를 열심히 몰았죠. 그 신발 얘기. 네. 김문수 신발 얘기. 대단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구두잖아요. 구두를 신고 다닐 거 아닙니까? 뒷굽이 닳아서 없어졌어요, 구두가. 그렇죠. 근데 그 얘기는 계속 신고 다니면 뒷굽이 닳아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구두라는 게. 안 갈아 신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두를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김문수가 구두를 안 사는 사람입니다. 저 그래도 김문수에 대해서는 화 안 내요, 저는. 네. 네. 김문수 싫어하지 않아요. 네. 김문수도 분명히 까만 운동화가 있다면 노랗게 됐을 겁니다. 네, 그럼요. 네. 네.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 발바닥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네. 김문수 구두 검색하니까 2012년에 새누리당 김문수 캠프 네거티브 자자 구두 권고 나오네요. 그죠. 김문수의 모든 문제는 네거티브일 뿐 털어서 먼지로 대결하면 오세훈이 이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먼지에 깔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는 그냥 토론회를 연 다음에 말을 자유롭게 맞아요. 하도록 두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면 김무성 당신은 박근혜에게 천년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됩니다. 한동훈이 왜 떴으면 좋겠냐면 지지율 조사를 했을 때 1, 2, 3위가 비등비등하면 그 다음에 윤석열이든 당이든 보수 언론이든 현실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내릴 테니 현실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김문수가 대선 주자가 되는 걸 누가 용인하겠냐. 네. 그러면 윤석열 당신도 용인 못하잖아 상황도. 그러니까 오세훈 손들어줘라는 얘기인데 이건 지금의 이 정당의 분위기를 볼 때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12월부터 현실적으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 뜨질 않아요 애초에. 현실적인 무슨 정당이 지금 석 달 내내 사법부 욕하고 사법부 위협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하는지 기만 아십니까? 가죠. 지금 뭘 하는지 아세요? 네. 지금 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목요일날 이 감사원장 그다음에 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검사들과 관련돼서 선고하겠다고 지금 일정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럴 확률이 높죠. 네. 그렇죠.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지금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두고 보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럼 목요일날 선고를 하면 금요일날 선고 안 할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얘기대로면.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가서 뭐 월요일 화요일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럼에도 17일까지는 비워놓은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7일까지는 비워놨다고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평이만 하고 펴기만 하고 그러니까는 17일까지 비워놨으면 17일날 얘기하거나 17일이 월요일 아니에요? 17일이 월요일이죠? 맞아요. 17일날 하거나 아니면은 17일까지 열심히 생각한 다음 18일날 선고하거나 그렇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플랜 B를 생각하게 되죠.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금요일날 안 하면, 금요일날 선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로 가서 17일, 18일이 되는 거 아닐까? 이제 요렇게 이제 2차적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오늘의 생각입니다. 오늘의 생각.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지금 보수들은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 썸네일에 많이 나오는 거. 난리 났다. 그렇죠. 뒤집어졌다. 끝났다. 예, 뭐 끝장난다. 예, 끝났다. 뭐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왜냐? 법원에서 이 윤석열을 구속을 취소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는 판단할 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 지금 증거로 들어가 있는 거는 공수처에서 뭘 한 건 없어요. 없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어제. 윤석열은 네. 사인하지 않았다고. 네, 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받은 내용 관련 진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공수처랑은 상관도 없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공소기각이 될 거다라고 지금 김우웅 등이 주장을 했는데 형사재판 공소기각론도 잘 보시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면은 1. 검찰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걸로만 기소한 게 아니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 병합해가지고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가 낸 증거를 어떤 그 무슨 뭐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그거를 증거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질 만한 얘기는 될 수 있어도 공소기각이 될 사안은 아니야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또 이 형사재판에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가 뭐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뭐 공소기각이 되거나 그럴 건도 아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일단 짚고 넘어가요. 왜 짚고 넘어가냐? 이제부터는 보수의 대안세계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안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일단 한 명이 강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이 강경하게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요. 확인할 수 없는 평행 우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 슈레딩거의 헌법재판관들이에요. 네. 이건. 보수의 세계에서 헌법재판관 한 명이 강경하게 지금 버티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이름부터 수상한 쥐기현 덕분에 이름부터 수상한 쥐기현 판사 이름부터 수상하다는 건 본인들 주장이었어요 원래. 네. 지금은 안 수상해요. 네, 지금은 수상하지 않죠 전혀. 한국인이에요. 오해였어. 네. 오해였지만 이름부터 수상했던 쥐기현 판사 덕분에 이제는 그 한 명의 이제 합류하는 재판관이 2명, 3명으로 늘어났다. 아, 참 귀한 연이 되었다. 네, 그래가지고 5대3이 이제는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상대편 즉 민주당과 종북 좌파 일당들은 그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은 지금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느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인 마은혁 이름부터 수상한 마은혁을 마르크스 맛이에요? 이름부터 수상한 마은혁을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구인 체제를 완성하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으며 그래서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 이제는 굳히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원래는 변론 재개를 요구를 했는데 변론 재개도 요구하지 말고 변론 재개 집어넣고 가만히 있어. 윤석열의 지령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윤석열의 지령은 가만히 있어로 바뀌었는데 그러나 충성 경쟁을 해야 되는 친윤 일부에서 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천막농성을 하자. 천막농성을 해서 이 부당함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하고 수사한 거에 대한 부당함을 저쪽도 저렇게 김경수가 단식 농성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도 싸움 대 싸움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원내대표가 말립니다. 네, 말린다. 왜 말리냐? 우리가 이길 거거든. 네, 우리가 이기는데 우리는 굳히게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나서느냐? 부자 몸조심이야 지금. 네,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이겨. 정광훈한테 전화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선거할 때까지. 이러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이런 당이다 지금. 네. 일종의 트렌드예요.
QAnon의 세력이 좀 더 일반인들로 확장되는 계기도 트럼프의 낙선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낙선 이후에 대한 세계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된 건데 내각은 이렇게 꾸미고 막 인형놀이를 해요. 그러면서 음모론자들이 정교적인 정치 세력을 이룰 만큼 숫자를 늘린다 할까요? 그 경험을 하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 경험을 하는 건 아닌가. 대한 세계를 막 만들고 있는데 집권 여당이 말씀하신 그 대한 세계를 정확히 김재원 씨가 채널 A의 정치 시그널 나이트에서 열심히 얘기하셨네요. 네, 뭐 거기서 직접 네. 다 얘기했어요 이거를.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그거란 말이에요. 야당처럼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압박했던 건 잊어주시고 지금까지 압박을 했지만 이제는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건 시사 씨가 설명한 그대로죠. 우리가 이길 것 같거든. 5대 3이면 한 명이 더 필요하니까 평일 다시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죠? 그럼 변론 재개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제. 여튼 그런 빈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한테 못해도 4대 6 정도는 넘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다. 네. 쓸데없는 이야기 광고 듣기 전에. 박근혜 정권 때 문화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연루돼서 이제 빵에 좀 사신 고위 관료가 계셨어요. 그분이 출소하고 나서 가족들과 파티를 벌이는 사진을 제가 우연히 네. 아주 의도치 않게 입수한 적이 있었어요. 루트가 궁금한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거기서 랩했어요? 아니요. 보도같이 출소 파티에 출장으로 가셔가지고요. 랩하면 취재원 대주냐? 두부랑 정말 너무하구만. 두부랑 이렇게 집에 와서 케이크를 식구들과 자르고 있는 사진을 정말 황당한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보도 가치도 없고 해가지고 제가 떠들진 않았는데 그거 보면서 알게 된 게 이것들은 일단 출소한 파티를 한다. 그리고 바로 연락 돌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그 다음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의 재판 준비는 뭐죠? 비화폰 삭제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만 여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희망의 로를 열심히 돌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오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 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근데 왜 이리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녹용 중 으뜸이라하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장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버섯,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황, 냉기를 가진 뿌리 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신경옥. 평산네이처. 초일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노트북의 봄. 여전히 새학기입니다. 노트북 광고예요? 네. 야, 드디어 내가 관심 분야가 나왔구만. 근데 맥북 살 거잖아. 레노버도 레노버 안 살 사시나요? 거 아니라? 아니 그래도 예. 네. 윈트북이 하나 있어야지. 그렇죠. 있지만. 윈북이 하나 있어야죠. 새학기가 시작되고 이때쯤 지나면은 윈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네. 윈북이 필요했구나.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어도 제 동생이 디자인 쪽 전공해서 맥을 쓰는데 네. 맨날 제 거 빌려가요. 맥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며 뭘 하나를 하겠다고. 어차피 전 다 있어요. 하지만 이제 좀 오래돼서 그렇지 있긴 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튼 되게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요새 취준하고 있어서 그 지원서 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게 되게 많나 봐요. 헐. 아무튼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어도 늘 저렴하게 레노버 노트북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XS몰을 경유하시면 됩니다. XSFM 쿠폰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XS몰의 레노버 페이지로 가셔서 노트북 상품 벌어가기를 클릭, 레노버 몰에서 마음에 드는 노트북을 장바구니에 담고 결제 전에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쿠폰 코드는 XSFM 숫자 2 레노버입니다. 꼭 저희 몰을 경유하셔야 돼요. 네, 이거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노트북을 그러면 최대 30%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오. 정상가 대비. 국내 최저급입니다. 오. 30%? 네. 관심 사야 있어요? 되나? 야, 사야 되나 이거? 제가 요거 한 쿠팡가 대비 한 40만 원 싸게 샀죠. 오. 네. 요거는 요가네요. 요가. 네, 그렇습니다. 네, 마치 책처럼 늘 놓고 계신. 세로로 펼쳐놓으신. X1 카본 12세대, 리전 프로, 아이디어 패드 1i 등 다양한 가격, 다양한 사양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꼭 XS몰을 경유해서 레노버 페이지로 가주세요. 많은 분들이 소문을 내고 계신데 예전에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죠. 청취자가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런 쿠폰을 남발하는 건 한국 레노버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서 여러분만 싸게 사십시오. 어제 방송도 그랬거든요. 이제 그 2박 3일 동안 너무 불안하고 그러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석, 시각이냐 일이냐, 자정을 넘긴 수사가 이제 그 피의자 신문이 1박 2일인 게 어떻게 3시간으로 바뀌느냐 뭐 이런 설명 하루 종일 찾아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이미 배경 지식을 쌓으신 채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시사회실 만나서 마지막으로 할 얘기야말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얘기라 배경 설명을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배경 설명을 할게요. 네. 제가 아는 이 업계에 있는 사람 중에 본방에서 뉴스쇼에서 제일 세게 싸운 사람이 김민아입니다. 아, 그래요? 본인은 모르시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저렇게 말하고. 그죠? 네, 네. 예. 그 기억은 저나 김민아나 이제 실제로는 본방은 아니고 그 본방 끝나고 남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의 쇼에서. 아, 네. 네. 연장 방송에서. 네. 시사 씨가 가장 매섭게 뉴스쇼 제작진을 몰아붙였던 사람이에요. 과거의 자신을 향한. 오.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요거를 배경으로 뉴스쇼가 보여주는 저널리즘이 CBS 뉴스쇼가 보여주는 저널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장 먼저 구체화시켰던 사람이 김민아입니다. 자, 이제 남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처럼 해보실까요? 아니, 그때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엘리트들한테 해당 분야의 엘리트들한테 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걸 물으면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 이러저러한 걸 생각해보면 판사도 어쩔 수 없었고. 네. 아니 이거 이렇게밖에 못한다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을 때가 절반이 넘어요. 그쵸. 그리고 말만 맞을 때는 거의 9할 9푼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론도 좋아지지 않아요. 이럴 때에 엘리트들이 뭘 잘못하고 있지? 키는 늘 두 가지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는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2번. 일을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내서 하지 않기. 이것과 마주치면 불이 나요. 1번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사고가 나요. 네. 이게 제가 제일 CBS의 지적을 크게 하고 싶은 지점입니다. CBS는 잘해요. 네. CBS는 길 건너에 SBS가 있고 다리 건너에 KBS, MBC가 있죠. CBS 출신들 많이 스카우트되고 경력직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한테 CBS 출신 인재들은 되게 시사사관학교생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괜히 청취율 1위가 아니죠. 예,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유능한, 그러니까 없는 살림치고 유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는 CBS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 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CBS의 문제는 두 가지뿐입니다. 그 둘만 해결되면 정말 훌륭할 텐데 MBC보다 더 잘할 텐데 그 둘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CBS는.
근데 그때 비판하셨다는 맥락을 좀 더 설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그거 같은데. 뭐 설명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 전 뭐 항상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딜 가든 똑같은 비판을 해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CBS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네. CBS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아까 아직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라디오 전체 방송국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이 가지는 그 비중이랄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별로 안 큽니다. 크지 않아요. 네. 듣는 사람들은 그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라디오 방송국에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짜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라디오 PD가 되겠다고 이제 그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PD들, 라디오 PD들. 사실은 난 시사 프로그램 PD,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사 프로그램의 PD를 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라디오 PD가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음악 프로그램의 PD가 되고 싶어서 PD가 되는 것이지. 무슨 내가 PD 수첩에서 취재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MBC PD 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시사- 왜냐하면 PD 수첩 PD 하다가 네. 예능 가거든요. 그렇죠. 보통 시사에 관심이 있어서 약간 언론 방송계에 발을 들인다면 보통 그냥 기자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방송국의 PD라 그러면 교양이 있잖아요. 또 교양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네.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는데 라디오 잘 생각해 보시면 보통 다른 라디오 방송국에서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들 생각해 보시면 보통은 다 엔터테인먼트죠. 다 거의가 거의 그렇고. CBS는 찬양, 설교, 음악 그리고 시사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딱 CBS가 그런데 CBS는 다른 방송들은 왜냐하면 TV가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가 있고 한데 뭐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다음에 언론은 거의 이제 TV랑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언론 기능이 TV랑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CBS는 처음부터 구조가 좀 달라요. CBS는 언론 기능이 라디오랑 붙어 있습니다. 원래 라디오 뉴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CBS가 시사가 옛날부터 강해요. CBS 그래서- 라디오가요. 네. 그래서 CBS는 이 라디오를 다루는 방송사들 중에 그래도 가장 시사와 관련돼서는 옛날부터 그나마 틀이 잡혀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BS에서 PD를 한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다루는 PD로 스카웃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네요. 그래서 그 건너 SBS에도 많이 가고 네. 시사 프로의 광고 단가도 회사 내에서 제일 세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가장 화가 나는 게 왜 언론노조 CBS 지부가 본인들 두둔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노조의 이름으로 냈는지가 전 정말 화가 났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노무현 뭐 대통령 운운하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뭐 창사기념일 뭐 축사를 했나요? 이럴 때 CBS가 가장 자랑하는 역사 그 신군부에게 침탈당하지 않았던 보도국이 그게 자랑스러운 언론사예요. 그렇죠. 그게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때도 이제 항상 그 CBS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자랑을 하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라디오에 그 보도 기능이 붙어 있어요. 보도국이 원래 이제 라디오랑 원래 붙어 있는 체제예요. TV랑 붙어 있지 않습니다. TV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종교랑 붙어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뭐 찬양이라든지 맞아요. 뭐 간증이라든지 이런 거랑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어목했던 시절에도 그 이제 윗선에서 또는 이제 외부에서 라디오 뉴스 멈추라고 하는 거를 막 책상 갖다 놓고 막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중단될 때까지 전파 중단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했다. 이게 이제 프라이드로 남아있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맞아요. 그런 전통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회사 어쨌든 시대의 변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나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여러모로 어쨌든 이 경쟁 시사 프로그램들 간의 경쟁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쇠퇴해온 측면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쇠퇴하는 과정에서 그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그나마 그 회사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이제 저녁에 시사자키 아침에 뉴스쇼였다가 네. 시사자키가 저물어 가면서 좀 먼저 재미없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뉴스쇼만 살아남죠. 심지어 이게 이제 그 SBS 전략하고 비슷한 전략으로 살아남는데 그걸 전략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게 SBS가 정론직필과 옐로우 저널리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저널리즘을 팔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만히 전략
유지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보이고 이명박 정권이 탄압할 땐 조금 왼쪽으로 보이는 스탠스를 유지해냅니다. 그게 뉴스쇼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였나요? 한때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막 몇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김현정 PD가 들어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성기를 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경쟁력을 이 전체 회사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거의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실상 이 회사를 매개 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그 회사 내부에서의 발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져요. 이러면 이 방송이 잘못해도 이 방송을 윗선에서도 아래에서도 노조에서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방송은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그 진행자가 하는 방송이에요, 사실은. 보통 다른 방송 같으면은 진행자가 뭐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내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아나운서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롱런하기 시작하면 진행자의 권력이 커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는 누가 진행을 하냐면 PD가 진행을 해요. 이 사람은 PD입니다. 그렇죠. PD가 제작을 하는 사람이 PD잖아요. 네. 제작을 하는 사람이 진행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이 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이 가진 발언력 굉장히 강한데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발언력 강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행자예요. 진행자가 발언력이 제일 강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지금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분입니다,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이제 직급이 그렇지는 않아요. 이분 위에 편성국장이 있고 네. 편성국장 위에 뭐 다른 또 직급이 있고 그 위에 사장님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구조지만 네, 부산국장이 있는데 네. 눈치 전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볼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선에서 총 쏘고 총알 맞고 이런 건 다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하고 있으니까는 다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라디오의 나머지 시사 프로하고 다르게 김현정의 뉴스쇼가 시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강력범죄 잘 다루죠. 네. 그 코너가 따로 있었죠. 예, 그 JTBC 사건 반장에서나 나올 것 같은 네. 이런 이야기 잘 다루죠. 그게 김현정 PD의 취향이기 때문이라는 거는 이제 CBS의 내부 구성원들이 저한테 공공연히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론이에요. 진행자의 그립이 겁나 세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애초에 뉴스쇼가 그분도 이제 뭐 나름대로 그분도 이 회사 입사할 때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뭐 시사에 뭐 시사로 뭐 이 세계를 한번 뒤흔들어 보겠어 뭐 이랬을 거냐. 그냥 음악 PD 하고 싶었겠죠. 제가 뭐 감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추측해 보기로 그런 강한 어떤 뉴스와 시사에 대한 강한 지향을 갖지는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엔. 그렇다면 정치 지향도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없는 건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왜 진행자가 된 거냐? 이름이 뉴스 쇼잖아요. 애초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지향이냐면 네. 뉴스를 아주 어떤 정론에 가까운 방식으로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좀 선정성 있는 방식으로 다루는 거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 방식의 기획이에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지향. 네, 그래서 뉴스 쇼입니다. 이름이. 좋게 말하면 약간 연성으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거고. 연성도 연성인데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잘 포장해 갖고 내놓은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는 당사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듣는다. 요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섭외를 많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섭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투입되는 제작진들의 상당한 노력은 섭외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피해자 가족 뭐 이런 사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피해자 당사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네. 또는 피해자 당사자가 안 되면 가족. 그 유족. 섭외 능력이 발군이죠. 네. 그렇죠. 유족.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디에 무슨 뭐 뭐 지진이 일어났다. 네. 가령 제가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났다.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흔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다른 프로그램 같으면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냐? 지진 전문가를 섭외합니다. 교수님 섭외. 네. 교수님한테 해설해 달라고 합니다. 또는 뭐 어디 뭐 관료 어디 뭐 행정안전부. 네, 행정안전부나 뭐 국토교통부나 뭐 어디 이게 또 총리실 누구 불러가지고 요렇게 합니다. 네. 근데 김현정의 뉴스쇼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포항을 뒤지는 거예요. 피해를 본 어디 슈퍼 주인이라도 찾는 겁니다. 이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능력이죠. 네. 네, 분명히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어떤 선정주의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피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사건에서는 그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이런 게 그 사건의 어떤
본질이나 어떤 그 사건의 어떤 전후 맥락과 좀 전후 맥락을 특정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하거나 또는 균형 있게 봐야 될 사건을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저널리즘이라는 것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어떤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를 만들 수도 있는 위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를 또 나름대로 고려를 해서 제작을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어떤 지향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범죄 것들을 행위를 너무 자세히 묘사하다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안고 시작하는 어떤 포맷인 건데 요런 포맷을 안고 어쨌든 이건 시사 프로니까 요런 포맷을 안고 뭘 하냐면 정치를 다루는 겁니다. 이제 요런 포맷으로 정확한 분석. 정치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시대가 어떻게 돼요? 유튜브 시대 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유튜브 시대가 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에 미친 영향이라는 게 그전까지는 그래도 시사 프로그램들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스스로 질적 평가를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됐냐면 피드백이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양적 평가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양적 평가를 할 만한 기준이 청취율 조사밖에 없거든요. 분기별 넬슨 리서치가 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니까. 라디오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한 거에 대해서 청취율이 올랐느니 내렸느니라 하는 기간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기단이니까 네. 그 사이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뭘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청취율이 오르는지 어떻게 했을 때 내리는지를 모르니까 그 분기 내에 자기들끼리의 평가는 어느 정도 야 그때 그래도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 섭외했던 건 아니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는 질적 평가를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건 정의롭지 않았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떤 저널리즘적 기준에 맞지 않았던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긴 호흡은 긴 고민을 담보해 주는데 네. 유튜브 저널리즘에서 이제 시사 씨가 걱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5시간 내로 조회수를 보고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뉴스쇼만의 문제가 아닌데 유튜브가 결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거의 하루 단위예요. 그냥. 물론 저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저는 있는데 네. 왜냐면 유튜브 해야 되니까. 네, 저는 비슷한 다른 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비슷한 경험을 오랫동안 해본 적이 있어서 단련이 돼서 무슨 다른 해법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보통은 잘 모르죠. 보통은 숫자가 전부죠. 네, 그게 5시간도 아니죠. 동접자 수로도 벌써 뭐 진행자들이 그렇죠. 거의 언급하고 네.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동접자 수, 구독자 수, 그다음에 클립별 조회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하루 단위라는 게 요렇게 평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 단위로 그냥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그 하루 단위의 성적표를 계속 보면서 이 조회수를 가르는 기준은 더 이상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게 물론 내용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게 저널리즘적 기준에 의한 질적인 어떤 재고가 이 완성도 그렇죠. 이 조회수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판가름하느냐? 그러니까 정치인을 불러가지고 어떤 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에 다가가는 이 질적으로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인터뷰 내용을 이끌어내는 인터뷰를 하는 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는 게 그런 게 이 조회수를 어떤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작진도 진행자도. 그럼 뭐가 핵심이냐? 장사가 되는 녀석을 부르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이 프로그램들이 다 보면은 어디를 봐도 거기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연자가 같죠. 평론가, 저 같은 평론가 녀석들. 우리 회사에서 제일 거기인 김민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다 쫓겨나서 이제 없잖아요. 하여튼 뭐 덜 거기가 됐죠. 네. 네. 먹고 살기 힘들어져가지고. 평론가 녀석들, 네. 뭐 다 통계 내 보면은 어디에 누구 나온다 한 20명 안짝이에요 결국. 근데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몰라서? 아니죠. 결국은 그 사람 불러야 어느 정도 조회수 나와. 이게 다 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 거고 정치인 결국은 누구 불렀을 때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온다. 이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부르는 건데 안 그래도 이 프로그램 정체성이 뭐라고요? 뉴스쇼라고요. 뉴스쇼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는 특정 정치인을 계속 부른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태의 배경에 엄청난 무슨 정치적 음모가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빈도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근데 이쪽의 항변이 또 그래요. 안타깝지만 저도 동의합니다. 이쪽의 항변이 뭐냐? 네. 우리만 이준석 부른 거 아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다 이준석 엄청 자주 불렀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건 나쁜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면 아예 작정을 하고 이준석을 띄워줘야지라고 흉계를 꾸미고 네. 이 제작팀과 이준석이 작당을 했으면 그 한 팀만 나쁜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비판이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행하던 관행에 의해서 된 거면 네. 상당히 많은 레거시 미디어가 이준석의 칼끝에 춤을 추는 호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더 큰 재난인 거예요. 지금 CBS 언론노조는 그걸 인정했다는 사실을 제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되게 전체 최경영 기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빨리 올라가.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라디오 방송에 쭉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뉴스쇼만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이 전체 구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쭉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리고 요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준석 쪽에서 홍보하려고 이제 자기들 뭐 신당 지지율이 뭐 높게 나왔는데 그래프를 뭐 이렇게 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건네면 먹힐 것 같은 제작진에다가 내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조정훈 씨를 인터뷰하는데 꺼내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요 행위에 이제 적절성을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저런 자기들의 억울함은 쭉 얘기를 했는데 CBS가 이런저런 이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을 우리만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는 수많은 제보를 다 받고 그 수많은 제보 중에 우리가 또 취사 선택해서 물어볼 건 물어보는 것이고 등등의 얘기를 쭉 했지만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것은 뭐 익히 아실 거예요. 그 뉴스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에 대하여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작진이 물어본 것이다라고 하려면 그 뉴스토마토가 제작한 그래픽을 가지고 물어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준석 쪽에서 제작한 그래픽을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준석 쪽이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제공한 것을 그거를 가지고 이제 물어봤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볼 때 이준석 의원 쪽에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막 알아본 것처럼 이준석 쪽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지금 의심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 어떻게 답변했냐면은 처음에는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를 물어본 거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답변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제작진이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그 뉴스 인터넷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은 네. 이 부분은 그냥 그래픽을 잘못 쓴 것처럼 한마디로 답변을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근데 신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문에서 여론조사 관련 예를 들면 보도를 하는데 그 그래픽을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의뢰한 언론사 그래픽이나 이런 거 또는 이 여론조사를 발표한 어떤 그쪽의 그래픽을 쓰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자체 제작한 그래픽을 쓰지 않고 특정 정당에서 자기네가 높게 나왔다고 홍보한 그래픽을 캡션을 뭐 그쪽 정당에서 제공했습니다라고도 쓰지 않고 그냥 갖다 붙여서 그게 논란이 됐다. 전체 회의하고 최소한 다수의 심할서입니다. 최소한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데 원래 이렇게 합니다라고 해명을 했다. 원래 이렇게 해명했다라고 그냥 해명하고 끝났다. 그럼 그걸 누가 잘했다고 합니까? 잘했다고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 해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금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냐? 그게 원래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앵커는 복귀를 해가지고 복귀 일성이 뭡니까? 우리는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는데 밖에서 언론을 흔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퉁친 거잖아요. 언론을 정치판 막장 싸움에 끼워 넣지 말아달라. 이것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문제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물론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과도한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표현하는 대로 정치판의 싸움에 본인들이 휘말렸다라고 본인들이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먼저 해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거나 제대로 반성하거나 지금까지 그것이 뭐 언론 전체의 문제든 뉴스쇼의 문제든 뭐의 문제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렇게 해온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쌓여오면서 결국은 그 후과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 제작 방식이 왜 그런 제작 방식이 됐겠습니까? 그 저널리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이 저 이거 굉장히 우리의 유리하게 뭐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좀 홍보를 해주세요. 이렇게 줬으면은 그걸 그대로 진행자한테 전달해가지고 화면에 띄운 다음에 그대로 그냥 물어보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그대로 띄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래픽을 첫째 따로 만들든지 따로 만들 시간이 없으면은 그걸 그대로 띄우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스토마토 원본을 확인을 했으면은 뉴스토마토의 기사 화면을 띄우든지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민과 판단을 하는 게 저널리즘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저널리즘적인 판단을 그 중간에 생략을 한 거거든요. 저널리즘적인 판단을 왜 생략했습니까? 평소에도 그 판단을 생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판단을 왜 생략하고 있어요? 선정주의적인 프로그램의 기획과 선정주의적인 판단을 평소에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원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동문서답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와, 김민아 귀 빨개. 진짜 빨개졌어. 아, 그게 열받는 거예요. 그게. 대박. 그거를 사실 많이 얘기했는데. 네. 근데 항상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은 항상 본인들이 공격받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본인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본인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이렇게 공격받고 피해받으니까 우리 방식이 옳아. 이렇게 하고 끝난다니까요. A. 소인배는 언론인이나 정치인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가지고 1000만 명이 뭐라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1000만 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뭐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사려 위협을 하겠죠. 1000만 명한테 지적을 받았을 때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첫 번째 일성이 돼야 됩니다. 비난이 과도하다 말고요. 그죠. 네. 비난이 과도하다는 건 연예인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치인이나 언론인은 책임이 다르니까. 예. 그 행동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CBS 네. 거 안 했다. 그다음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선정주의라는 게 있다는 걸 뉴스쇼 팀은 절대 부정 안 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탐정 코너, 강력범죄 코너 이런 걸 통해서 그 선정주의는 제작진들도 힘들어한다고 네. 김현정 PD한테 뭐라고 말 못한다고 그런 얘기 저 정말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정주의는 정치부로 넘어오면 정치 혐오가 돼요. 이렇게라도 힘들지만 알려야 한다와 이렇게 힘드니까 이상해요라고 그냥 말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 당파성이 있는 시사 유튜브들도 정치 혐오를 팔죠. 네. 대신에 반대쪽 당파에 대한 혐오를 팔아요. 근데 레거시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긴 있는데 선정주의로서의 정치 혐오를 팔고 싶으면 여야를 다 혐오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인과 정치권 전체를 혐오하는 컨텐츠를 가급적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늘 제격은 이준석이었어요. 쥔거 없이 모두를 싫어하는. 그래서 잘 팔렸던 거 저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요. 다만 요걸 좀 보자고요. 제가 여기까진 파악했어요. 김현정 PD의 안식년 연수 휴가는 우연히 맞아요. 원래 정해져 있던 거예요. 하지만 20년 넘게 언론 일을 해왔던 베테랑이라면 이때 자기 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 휴가를 취소하는 게 어른으로서 리더로서 아이콘으로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정 PD가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얘기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제가 없는 사이 집을 비우기가 무섭게라고 시작하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집을 비우시기 전에 이미 이 사태는 나 있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지는 결정을 할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쉽게 살면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참다 사람들이 폭발했던 때가 12월 4일 아침에 이준석 대표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얘기입니다. 언론인 전문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않으면 늘 하던 일이 왜 이상한 일이 되는가. 신랑 나 죽으면 애 잘 키워줘 하고 뛰어갔던 국회 앞에 뛰어갔던 민주시민의 절박함을 언론인으로서 반의 반이라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아침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비겁하게 담을 안 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팩트체크를 아침 뉴스팀이 못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 그 무시하는 유튜브 팀들도 아침 방송할 때 훨씬 적은 인력으로 그 정도 팩트체크는 해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을 때 나오는 귀찮음의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는 그 귀찮음이 이런 괴물 같은 방송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이게 지금 제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고 요즘의 뉴스쇼에 대해서 원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게 충분히 익숙해 있고 침잠을 해야 제가 없는 사이 집을 비우기가 무섭게라는 소리를 하고 언론을 정치판 막장 싸움에 끼워넣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죠. 정치를 다루는 언론인이 정치 혐오가 일상에 배어 있다는 걸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태도가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다른 거 억울한 건 다 이해하겠는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점에 대한 잘못된 서술은 네. 정말 좀 청취자 입장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드네요. 네. 네. 엘리트의 보신주의가 길어지면 대중을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똑같더라고요. 네. 시사 아저씨의 조언을 무겁게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안 들어요, 근데 뭐. 듣겠습니까? 우리말 들으면 그때부터 청취율 안 나올걸요? 안 들을 거예요. 뉴스쇼 팀은 똑같이 지낼 겁니다. 예. 그리고 듣는 청취자들 고통스러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뉴스쇼 팀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일반화해서 이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팀은 계속 바뀝니다. 또. 바뀌고. 네, 계속 바뀌고. 한판 승부 팀으로 가서 좋은 거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음악 프로그램도 하고. 그 중에 누가 악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애쓰고 있죠. 계속 있는 분은 진행자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멍청한 결과물을 만드는 건 시스템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PD들이. 네, 가기 싫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이 효자 프로그램이니까 굉장히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일도 많이 해야 하고. 맞아요. 그리고 힘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의 뉴스 흐름에 따라서 막 아이템이 막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의 이제 시사 프로그램들은 그 바뀌면 또 뭐 바뀐다고 해서 조금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이게 뭐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다. 그 뭐 그냥 가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바꾸더라도 좀 편한 방법으로 어떻게 떼어보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 회사의 간판 프로그램이고 대표 프로그램이고 이렇게 힘주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밤 12시가 돼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고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더 억울하다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만드는데. 그건 그 PD 당사자도 그럴 거고. 그렇죠. 그게 그렇겠으나,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평가라는 것은 이 결과물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늘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 시사시 문답이었습니다. 네. 판결이 나 있길 바라면서 높은 확률로 다음 주에도 시사씨를 만날 거고요. 네. 오늘의 결론, 이번 주의 결론. 심우정도 힘들고, 지귀현도 힘들고, 박현수도 힘들고, 김현정도 힘들다. 네. 우린 짜증난다. 힘들겠지만 네. 어른답게 하자. 내일 이 시간에 사법 PK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중의 그 알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